민주주의 최고위인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탄핵 결정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벌써 한 2달 정도 진행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가게 되면 헌재에 선고만 남겨두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오늘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치열한 어떤 변론,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상황과 관련된 것,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징표가 좀 있거든요. 확인해 보죠.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방청 신청 경쟁률. 그러니까 방청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이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 선택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추첨을 통해서 뽑거든요. 신청자가 1,800명이 넘었는데 딱 20명만 선정을 했답니다. 경쟁률로 치면 93.4대 1. 거의 100대 1입니다. 그런데요. 1차 변론,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이 열렸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더 많이 몰렸어요. 2만 명 넘게 신청했고 딱 9자리. 그때는 또 이 숫자도 적었습니다. 뽑는 인원도. 그러니까 경쟁률이 더 높아서 그때는 뭐 엄청나게 2,200대 1이 넘어가는 이런 엄청난 경쟁률인데 오늘도 거의 100대 1에 육박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원했다는 거죠.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탄핵 심판 변론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도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에 방청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 모습도 좀 확인해 볼까요? 헌법재판소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탄핵을 기각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절차적인 중대 하자가 있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결국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방청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지금부터 세 분 모시고 해보겠는데요. 우선 복귀왕 민주당 의원 오랜만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임주혜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임주혜 변호사. 오늘 이제 법적인 문제가 많아요. 주제가. 이거 좀 하나하나씩 짚어봐야 되는데 우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오늘 탄핵 심판 변론이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시작 1시간 정도 전에는 헌재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변론이 시작됐는데도 모습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오후 4시 조금 넘겨서 서울구치소 출발해서 지금 한 5시 정도 무렵에 도착했다 그러거든요. 왜 평소보다 늦게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을까요? 오늘이 변론 마지막 날인데 이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디까지나 예측하는 것에 불과하겠지만요. 예. 크게 두 가지 이유 꼽아보자면 오늘 이제 2시부터 변론이 진행되게 되는데 증거조사도 1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됐고요. 예. 양측이 2시간 가량 종합변론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결국 최후 진술하게 되는데 체력적인 부분, 안배를 위해서 좀 늦게 출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텐데 지금 오늘 이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남기느냐 이 부분일 텐데 마지막까지도 이 최후 진술을 담길 내용을 좀 차분하게 고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체력 안배. 워낙 이게 오늘 장시간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예상컨대는 굉장히 밤 늦은 시간까지 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시간이 준비돼 있어요. 예정돼 있거든요. 김근식 전 실장님. 네. 최후 진술 지금 임주혜 변호사는 두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작성에 굉장히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좀 늦게 출발할 그게 마무리가 안 될 가능성인데 그렇다면 최후 진술의 그 분량이 많다는 뜻이 될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그 국민들을 향해서 예. 보낼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최종 변론이 끝나면 선고 날까지는 이제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기는 간접적인 전언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예.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보내기는 이제 없어지거든요.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마지막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아마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당부 예. 또는 정당성 이런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그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아마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또 중간에 또 저녁 식사를 하든지 뭐 간단 쉬기는 또 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식사 시간도 아마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심야 시간까지 늦춰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소추인 측에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또 논고 비슷한 것도 예, 있기 때문에 계속 늦어질 수가 있어서 아마 늦게 출발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번에도 계속 그 지난 주말을 통해 가지고 이 대리인단들과 함께 변론의 내용, 그다음에 대통령의 최종적인 대국민 메시지 같은 걸 조율을 해왔던 것이어서 저는 내용을 고심하고 직접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계속 숙고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요구하는 메시지 방향들이 좀 있고 그렇군요.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또 본인도 역사적으로는 사실상 최종 변론의 육성 메시지가 역사적으로 남는 자료가 남죠. 기록이 됩니다, 그럼요. 이거는. 남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고민들을 다각적으로 하면서 최후의 변론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늦게 출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초기에 최후 진술에 초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초안에 대한 수정안에 또 수정안, 재수정안, 수정안, 그리고 최종안. 이게 시간이 걸렸던 걸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아마 저녁 늦게 최후 진술이 시작이 되면 확인이 되겠죠. 이런 가운데요. 지금 변론이 진행 중이에요. 아까 설명이 잠깐 있었지만 뭐 증거 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측의 변론도 있고요. 뭐 그건데 지금 양측의 변론 정도가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좀 자막으로 좀 속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우선 국회 측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순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또 보겠습니다. 국회 측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 측에서 주장해온 어떤 입장, 그거에 같은 맥락의 얘기를 오늘도 했군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입니다. 우원식, 이재명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했다. 이거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가 저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홍장원 정보위 출석 전 시나리오를 쓴 듯. 이거 역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했던 얘기와 어떤 맥락이 쭉 이어지는 오늘 변론을 또 했군요. 요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복귀왕 의원님께 세 번째 지금 속보로 나온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속보 아까 월담 얘기 있습니다. 세 번째 거 다시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었고요. 그러니까 저 뜻은 경찰들이 정문을 다 막고 있었었고. 그러니까 저 뜻은 아마 보여주기다, 일종의 쇼다, 약간 이런 주장 같은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 계엄 발표 나고 나서 불과 그 1, 20분 안에 국회 정문 각 문이 폐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께서는 발표가 나는 것을 보고 급하게 그냥 옷을 다 챙겨서 바로 출발했다고 해요. 나를 제일 먼저 잡으러 오겠구나라고 본능적으로 느끼셨고 그러고 나서 출발하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상황이죠, 집에서. 그래서 오니까 이미 이제 경찰들이 문을 막고 있었고 국회는 봉쇄돼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 워낙 이제 국회 부지가 넓다 보니까 병력이 완전 배치가 되기 이전에 좀 일찍 도착하신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회 내에 울타리가 좀 길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 그렇습니다. 다른 쪽으로. 예, 경찰 병력들이 막고 있는 거길 지나서 벚꽃길 있는 쪽, 그쪽에 좀 상대적으로 낮아요. 경호원들이 이제 그런 사정도 알고 그 국회의장도 경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강 쪽에 접해 있는 도로가 있는 그 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해서 넘어가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넘어가기 좀 편한 곳이 어디 있나, 수월한 곳이 어디 있나라고 하면서 넘어간 것이고 실제 좀 늦게 온 사람들은 경찰들 배치가 약 10m, 15m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월담을 해서 넘어간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임광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경찰이 잡아서 담을 넘어가는 걸. 예, 잡아서 뿌리치고 뛰었는데 쫓아오기까지는 이제 병력이 여럿이 같이 와야 되니까 예. 무리가 있으니까 쫓아오기까지는 못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손가락 골절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예.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넘어오다가 이제 넘어지고 그래서 얼굴도 긁히고 다리도 좀 다치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아무 일이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다. 지금 저 사진 저 모습에 대한 설명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저렇게 얘기했다는 속보가 좀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의장이 저렇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저때 알겠습니다. 사진을 찍는 거 다 연출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의장도 깜짝 놀랐대요. 같이 이제 오는 그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역사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찍었다고 이거는 역사적인 장면이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찍은 것이 정말로 알겠습니다. 아픈 또 하지만 소중한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이 국회가 아닙니다. 저 국회라 그러네 제가. 헌법재판소 상황이 속보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임주혜 변호사, 오늘 변론이 끝나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변론이 끝날 즈음에서 선고는 언제 합니다. 이거를 공지해 줍니까? 아직 재판관들도 언제 선고 내릴 수 있을지를 확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이라는 것을 이제 변론이 종결되면 바로 거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쟁점별로 이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의를 거의 매일 열게 되는데 이 평의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점에 우리가 이제 표결을 붙이고 그리고 이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시간적인 계산도 가능해지고요. 그럼 보통 선고 한 2, 3일 전 내지는 나흘 정도 전에 알려주게 됩니다. 직전에는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의 사례 보더라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고 이틀 전에 선고 날짜가 이틀 전에요? 네, 통보가 되었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선고 사흘 전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쪽 정도 남는 기간 안에 선고 날짜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방식을 취할 것이라 봅니다. 그럼 이번에도 선고를 앞두고 이틀 전 또는 좀 시간을 더 준다면 사흘 정도의 선고 날짜를 공지하지 않을까. 과거 전례가 그랬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 가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발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동안 얘기가 정치권에서 꽤 있었어요. 근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딱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통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우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 상황이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이 온 헌법재판관 3명 임명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2명은 합니다. 각각 여야가 추천한. 근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보류를 합니다. 지금까지 보류 상태가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러자 해를 넘긴 1월 3일 국회 측에서 이거는 국회의 권한, 국회 추천 권한 이거를 침해한 겁니다. 이건 바로 임명해야죠.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거 확인해 주세요라는 거죠. 그때부터 헌재가 이걸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권에 대해서 27일 선고하겠다고 날짜를 예고했습니다. 이게 권한쟁의, 권한을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27일 나와요. 그날 결과가. 자, 그럼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국회가 청구했잖아요. 이거 권한쟁의 침해한 거니까 따져주세요. 이거를 각하 또는 기각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헌법재판소는 8명 재판관 체제로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그냥 8명이 쭉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달리 만약에 이거는 권한쟁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받아줍니다. 국회의 요구를, 청구를.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임명을 했다 치면 9명 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8명이 했었어요. 근데 9명 헌재가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복잡한 또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임주혜 변호사께 제가 설명을 좀 제대로 한 거죠? 네,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이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권한쟁의에서 다퉈지고 있고 이 예. 결론이 27일 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이 됐을 때 이제 예. 복잡한 셈법이 되는 건데 그거는 그 뜻은 헌재 판단하기에 이거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9명 체제가 됐어야 됩니다. 이 뜻이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써 있죠. 예. 물론 이것을 뭐 강제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없다면서요. 그렇죠. 강제권. 그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확인된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마냥 미룰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주목하는 게 왜 하필 오늘 이게 통보가 됐냐는 거죠.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인데 오늘 통보를 했대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앞서 선고기일 보통 이틀 전에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그 이틀 전이죠. 이제 27일 25일. 선고가 예정되어 이틀 있는데 전? 그렇죠. 이거 사흘 전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 날짜도 굉장히 중요한 예. 의미를 갖는 게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늘 변론이 종결된다고 하면은요. 예.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친 날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 내일부터 오늘 변론이 종결되면 평의가 진행됩니다. 그 평이라는 거는 재판관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할까요? 서로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뭔가 더 작성하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쟁점별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개진하게 되는데 이 평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이제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 예. 겁니다. 그 이후에 판결문이 작성되고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27일에 이 권한쟁의 심판이 판단을 내려지게 되면요. 예. 이때 만약 이 임명하지 않은 것,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게 문제다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예. 어쨌든 임명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 며칠 사이에라도 평의는 몇 차례 이미 진행이 됐을 수 있거든요. 오. 매일매일 평의가 진행된다고 본다면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번 탄핵 심판에는 마은혁 후보자가 나중에 임명이 되더라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계산도 충분히 가능해 일단 그렇게 해서 보이고요. 근데 거꾸로 그럼 내일부터 평일을 당분간 좀 미루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분간 그렇죠. 평일 좀 미루겠습니다라고 헌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마은혁 후보자를 이번 탄핵 심판의 재판관으로 참여시키려면 예. 변론 갱신이란 절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변론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우리는 직접 심리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론에서 재판관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보고 증인신문을 듣고 직접 해야지만 판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있기 만약에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그럼 여태 안 했잖아요, 그걸. 그럼 그걸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변론 갱신이라는 걸 열어서 좀 간이한 절차로서 어떤 서증 같은 부분으로 서면으로 좀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예. 간이 갱신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변론을 다시 열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지금 있거든요. 했던 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선고까지의 시간이 상당 부분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이 운영을 판단할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굉장한 변수가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요거 두 분과 함께 얘기도 해보죠. 복귀광 의원님. 네. 우선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게 상황이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이 국회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면 이제 단순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받아주면은 이제 이 재판관 임명 문제가 발생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키를 쥐고 있거든요. 만약 헌재에서 이거 임명 안 한 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왔으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임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우선 임명에 따른 여러 가지의 변화 뒤에 변수가 많아요, 지금. 걱정스럽기는 이 합니다만 파장이 많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그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예. 저는 굉장히 불합리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국회의장께서 좀 더 일찍 빠르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요청들을 또 민주당에서도 여러 차례 했었었고 여야가 합의해서 세 분에 대한 청문회까지도 다 진행을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억지를 부리는 국민의힘의 말만 듣고 그 최상목 대행이 결정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 탄핵 심판이 다소 미뤄질지도 모르는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임재 변호사 설명대로하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운다라는 측면에서 최상목 대행이 최대한 빠르게 임명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그러면은 헌재가 지금 자세다라고 8인이 생각해요. 아니라 9인 체제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리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참여해야 된다. 선고에도. 뭐 그거는 또 별도입니다. 아, 그건 그건 그거에 어떤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던데요. 예. 재판 갱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시 재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예. 이제 녹취를 다 듣고 풀어내는 예. 또는 이것을 이제 그 기록으로 봐서 읽는 것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식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피청구인 쪽의 의견 동의가 있을 때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 재판 절차가 다 진행되어서 8명으로도 충분히 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명이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를 안 하면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졸속 재판을 하기 위한 꼼수냐 또 이렇게 이래서 임명이 됐는데 왜 참여 안 합니까?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명은 하되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과 또 저의 기대 섞인 희망 섞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요번엔 김근식 전 실장. 그러니까 지금 복귀왕 의원님 네. 민주당의 아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에 합류해서 9인 체제로 가는 거는 좋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약간 요거에 약간 분리해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서둘러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른바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예. 마은혁 재판관의 미임명 조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용을 받아내서 9인 체제로 만들어야만 이 8인 체제 중에서 6명이 인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명 중에서 6명보다는 좀 더 성향이 확실한 조금 더 약간 뭐랄까요? 그렇죠. 좀 뭐랄까 그 인용의 가능성을 확정짓는 민주당 듯한 입장에서 안전핀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9명 중에 6명으로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계속 밀어붙였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오늘 내일 모레 27일 날 선고를 낸다고 하고 있고 선고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봐도 예. 임명을 해야 된다고 아마 인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 변수가 남죠. 임명한다고 인용이 돼서 권한쟁의 심판에 인용이 돼서 임명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계속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룰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임명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도 있어서 예. 바로 임명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9인 체제가 되는 건데 예. 여러분 복귀 의원님 말씀대로 민주당 입장에서야 8명보다는 9명이 좋긴 한데 그렇다고 이분이 와서 또 늦춰지는 건 또 별로 안 좋으니 예. 9명으로 하긴 하되 이번 선거에는 참여하지 말고 빨리 선거를 해달라는 지금 말씀이신데 약간 민주당도 약간 딜레마 같은 그렇죠. 상황이 되는데요. 딜레마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제가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거를 빨리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은혁은 이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오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나오는 그 시간 사이가 좀 더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늘어나는 거죠. 예. 지금 이재명 대표 내일 결심 공판합니다만 예. 3월 이전에는 이제 2심이 나온다는 거 3월 아니겠습니까? 중에는 나온다고 그렇죠. 다들 그러죠. 3월에 2심이 나오면 대법원에서는 길어봐야 3개월 안에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변론 갱신에 들어가고 변론 갱신 들어가서 다시 또 이걸 시간을 질질 끌어서 선고하는 데까지 다시 변론을 다시 하고 또 평의를 하게 되면요. 본래 3월 중순 정도로 예상됐던 선고기일이 한 달 이상 미뤄질 수가 있죠. 4월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원회는 2심 나오고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나왔죠. 그게 이미. 먼저 나올 수도 있다 먼저 이거죠. 나오고 대법 확정 판결까지도 3개월이기 때문에
4월 18일 전에는 지금 헌재가 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월 18일이면 2명 재판관이 그렇죠. 나가기 때문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 4월 18일 전에 선고를 한다면 4월 초에 선고를 한다면 6월 대선이 되죠. 좀 계산이 이거 복잡합니다만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나왔어요 지금. 6월 대선이 되면 3월에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6월 대선까지 딱 3개월이 남습니다. 예.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는 633 규정을 따르면 대선 선거가 있기 전에 대법 확정 판결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것도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골치 아픈 지금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지만 방금 김근식 전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되면은 뭔가 더 선고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그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먼저 나오는 상황, 이 가능성까지 지금 열려 있는 오늘 변수가 하나 등장을 한 거예요 지금요. 이거 복잡한데요, 예, 복경 의원님.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대선 전에 선거법의 그 2심은 나온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런데 다소 헌재 판결이 미뤄진다 할지라도 대법 판결 나올 때까지 예. 미뤄지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미루고 안 미루고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는 뭐 전혀 상관이 없다. 예. 굳이 연결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예. 저희가 헌재 판결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힘듭니까? 예. 국민들은 갈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께서 헌법재판소에서 허용하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이 재판의 결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헌재가 통보한 내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이것 때문에 헌재가 9인 체제로 가는가 아니면 그대로 8인 체제가 유지되는가 이게 지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복잡하네요.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틀 전에 선고를 예고해서 27일로 오늘 그 공표를 한 것은 헌재 나름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필 왜 오늘이냐? 헌재 나름의 정치적 균형을 좀 맞추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판에 대해서 탄핵 반대 여론뿐만 아니라 절차적 흠결과 절차적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편향성 문제도 있었고 그런 그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이제 곧 눈앞에 두고 있지만 선거를 하기 전에라도 좀 선거의 날짜를 좀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대법의 상고 확정 판결이 나오는 그 시간까지를 얼추 시간표를 맞춰주면 사실은 헌재 입장에서도 할 만큼 했다라는 또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3월 중순에 뚝딱 끝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하는 것보다는 4월 중으로 한 달 미뤄지는 절차를 합법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27일 날 마은혁 선고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정치적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형사재판 이것까지 다 고민을 하면서 지금 헌재가 뭔가를 날짜를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데요. 아무튼 굉장히 파장이 일 수 있는 아마 여야 쪽에서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시나리오를 막 그리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